일본발 경제보복과 관련해 표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다. 7월 1일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발표된 지 2주 정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경제에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우리 산업 전반에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직접 해결책을 찾지 않을까 싶었지만 정치권에서는 현재 상황의 중요한 정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과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정치, 경제, 안보, 민생 등에서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일본 문제에서도 낮은 자세로 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집권 여당이 자리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을 것이다. 현재 일본 보복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은 반도체 DRAM 시장 점유율, OLED 시장 점유율 등 미국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있기 때문에 아베의 자충수라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미일 정상회담, G20 등에서 비굴할 정도로 미국의 비위를 맞춘 아베가 독단적으로 한국을 제재하는가에 대해 현재 미국의 태도를 볼 때 사전 동의가 있었음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이번 무역 갈등의 촉발은 1965년 한일협정과 관련해 13차 회의록에서 알 수 있듯이 우선 일본은 개인 배상을 제안했지만 경제 발전을 해야 하는 한국 정부는 이것을 거절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국내에서 조치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포괄적 보상을 요구해 1965년 한일협정에서 일본이 한국과 채무적 보상 관계를 포괄적으로 한 번의 국가적 합의를 본 것을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개인 청구권은 국가 간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며 뒤집어버렸고 2018년 11월,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함으로써 아베의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국가 예산으로 10억엔을 출원한 재단조차 해체시키므로 일본은 지난 2월부터 한국과 거래하는 수출입 목록을 취합하고 4월 첨단기술 대외 전략 전문 부서를 발족시키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보복에 들어갔다. 현재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무역 갈등과 관련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출 제재가 정치적인 갈등으로 비롯된 만큼 경제 및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반도체는 물론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분류해둔 워치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첨단 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장치 등 1,100여 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구한 것 외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한국은 제3국 중재위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국 정부가 답해야 할 시한 7월 18일 이후 일본이 2차 보복 카드를 꺼내는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선거가 끝나면 조금 느슨해지겠지라는 생각도 있지만 현재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일본의 입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앞서 화해치유재단 10억엔도 발로 걷어차 일본의 보상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지만 일본에게는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며 협상에 임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환수되지 않는 친일우손 재산 몰수로 해결하겠다면 이번 사태에 국내외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난감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반일 감정으로 국론을 모아 장기적으로 경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고집을 피우느냐 아니면 이성적으로 판단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택을 하느냐에 한국 경제에 대단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